자, 이기 시작됐는데 잠깐 좀 보고 여기 보시면 이기는 75점 모의고사하고 모의고사 해설하고 노동 판례 정리한 거 오전에 보고요. 오후에는 사례 연습 마지막 날, 이기 마지막 날 전체 리뷰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1차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 2차만 보시는 분이 있는데 1차 보시는 분들은 1차가 압박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차를 그래도 매일 하셔야 돼요. 지금 뭐 1주 전, 2주 전에는 완전히 1차에만 몰두하는데 평소에도 조금씩 1차를 하셔야 됩니다. 본인의 이제 실력에 따라서 그 시간을 얼마나 투자할지는 개인이 맡기고 매일매일 1차를 2기부터는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근데 어차피 1차 1주 전이나 2주 전에는 1차만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뭐 시험만 보고 나머지 복습은 뒤로 미루는 식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지금 이제 사례집은 저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사례집을 그 일주일 전에 공부를 해갖고 오셔야 되거든요. 진도표를 보시면 제가 모든 문제가 아니라 사례, 오늘 같은 경우는 사례 1, 2, 3, 4가 빠지고 5, 6, 7, 8 빠지고 9, 10 빠지고 10, 11 빠지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진도표에 있는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내거든요. 여기 진도표에 있는 거 이제 안 한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낮은 거, 그리고 작년에 출제됐던 거 뭐 이런 거예요. 약간. 그리고 제가 뭐 만든 문제인데 이거는 출제 가능성이 낮다 이런 것만 뺀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습을 미리 하루에 한 두세 문제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루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여기 보시면 이제 한두 문제 이렇게 대충 나누셔가지고 공부를 미리 하시고, 사례를 풀 때는 항상 문제를 딱 보고 자신의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 문제를 읽고 이거는 무슨 질문이고 어떤 판례를 쓰면 된다, 답은 뭐다, 요게 나와야 되고, 실제 시험에서 5분 내에 사실 판가름이 나요. 여러분도 시험을 봐보시면 실제 이 문제를 읽자마자 이 문제 무슨 문제고 답이 뭐고 판례가 뭐다 이거 알면은 거의 그 문제는 잘 쓰게 되거든요. 물론 본인이 실수하지 않는 한은 잘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례를 문제를 딱 빨리 읽고 이거는 무슨 판례고 답이 뭐다 이걸 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안 내지면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공부가 안 된 거거든요. 그러면 뒤에 해설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암기 안 된 것도 암기하셔야 되고. 자, 근데 사례 문제를 읽고 답 다 나왔어요. 판례도 뭔지 알았어요. 자, 근데 이제 판례를 떠올려 봐야 돼요. 그 다음 판례가 내가 얼마나 이게 머릿속으로 떠오르는지. 내가 많이 알아도 판례가 제대로 쓸 수 없으면 결론은 또 점수가 내려갑니다. 그 다음 단계. 근데 여러분 사실은 지금 정도면 문제를 읽고 이게 무슨 판례 문제고 답이 뭐다 요 정도는 돼야만 돼요. 사실은 지금. 근데 안 돼도 노력을 하셔가지고 이기 때 이걸 올리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요 사례집을 보시고 매주 요 진도표대로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은 요것만 보시고요. 여유로우신 분들은 여기 없는 것도 보긴 보세요. 근데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요것만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사례 제가 노는 거 있죠? 여기서 빠진 것까지 나는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안 보셔도 되는데, 시간이 여유되신 분들은 다 보는 게 좋아요. 여유되신 분들은 보시되 시간이 없다 그러면 요것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뭐 1차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난 볼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과목 한 과목을 너무 못해가지고 그 과목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 제가 적어놓은 사례만 보세요. 그렇지 않고 시간이 되신 분들은 좀 다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례집 하나 보고요. 항상 그거 보고 끝내지 마시고
해당 서브노트 파트를 봐보셔야 돼요. 요거를 내가 이 사례 하나를 보고 느낀 점이 있잖아요. 이 느낀 점을 해당 사례 서브노트를 보면서 여기는 내가 알겠다. 요 정도 대충 보면은 알겠다. 근데 뭔가 뭐 거기 있는 검토 내용이라도 읽으면서 요런 건 좋은데 요런 것들을 조금 플러스에 놓으셔도 됩니다. 항상 중요한 것은 사례집 보고요. 해당 서브노트 해당 파트를 한번 봐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비교해 보시고 그 체크해 놓고 넘어가시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서 내가 이기 때 판례가 암기가 안 된 분들은 그 중요한 판례들은 조금 암기하는 것까지 함께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시험을 보시잖아요. 일주일 전에 뭐 일주일 안에 본 거지만은 생각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는 조금 일찍 이동 중에 하셔도 되고 일찍 오셔야 되고 30분 내에 판례만 서브노트 있는 판례만 보시고 쓰시면 돼요. 보고 쓰라는 게 아니라 미리 한번 빨리 보고 써요. 중요한 것은 내가 보고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그거는 나중에 시험장에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 달 전에 내가 봤는데 지금 짝짝짝 안 써진다. 이거는 걱정할 게 아니에요. 가끔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암기했는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 안 된다. 이거는 걱정할 게 아니에요. 왜? 사람의 기억은 다 흐려지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빨리 보고 기억을 재생해서 쓸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침에 한 20-30분 판례만 따닥 봤는데 잘 안 써진다. 이건 잘 안 된 거예요. 요것은 여러분이 이 시험 본 것뿐만 아니라 좀 안 된 것들은 따로 큰 포스트잇 있죠. 거기다가 이렇게 중요 내용 이런 걸 좀 써가지고 책상에 좀 붙여놓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거 한 번 보고 넘어가잖아요. 이 진도표를 다 이 사례를 한 번만 보고 넘어가잖아요. 상기 때 안 써져요. 잘 안 써지는 것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두세 번이라도 한 번씩 돌리면서 봐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꼭 하셔야 되고 사례집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쟁점별로 돼 있어요. 답안 작성을 보시면 쟁점 1, 쟁점 2 그게 제목으로 잡혀 있거든요. 사실 쟁점이라는 게 다 판례예요. 우리 노동법은 판례에서 다 해결되기 때문에 학설 안 써도 돼요. 사실 여러분 학설 안 써도 상관없어요. 다 판례에 의해서 가끔 이상한 문제가 나오긴 해요. 가끔 판례가 정확하게 없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그럼 애고 어차피 판례에 따라 쟁점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는 조문, 판례 이렇게 그냥 써요. 억지로 조금 더 목차를 조금 심플하게 만들어 드려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이 똑같아요. 그냥 조문 쓰고 판례를 이제 이 판례를 쟁점을 위하는 1, 2가 나눠지겠죠. 판례 1, 판례 2. 자, 그래서 사례집에 있는 나중에 똑같은 문제도 보시면 목차가 약간 달라져요. 근데 사실 똑같은 겁니다. 요거는 목차를 조금 더 간소화하는 거예요. 예, 초자가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이기는 답안 작성 연습인데 이 답안 작성 연습뿐만 아니라 사례를 보면서 적용력을 높이고요. 암기가 안 된 걸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실지 서브노트를 보면서 자기 단거나 자료, 이 서브노트가 마지막 여름 해독할 거잖아요. 그것을 계속 체크하는 걸 하셔야 돼요. 이기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 내 답안 작성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걸 거기까지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걸 빨리 쓰고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생각이 잘 안 나는 것도 아직 훈련이 안 됐다는 거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보고 쓰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중에 잘 되겠지 착각해요. 자기 스스로가 잘 되겠지. 안 된다니까요. 안 되는 것대로 받아줘야 돼요. 그리고 답안이 찍찍해서 점수가 팍 낮아져야만 자극이 되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답안 작성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문제는 여러분이 불측의 문제는 이게 없어요. 다 아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기 때 내는 문제는 다 예견된 문제예요.
왜? 여기 쟁점, 이 사례에서 나오니까 사실관계는 이제 조금 오늘도 근기법상 임원의 근로자성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관계만 좀 바꾼 것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이 그 판례를 하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기 때 시간 내 답안 작성 훈련을 해봐야 된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끝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하셔야 되고요. 근데 3기는 회독 위주로 넘어가요. 회독 위주로. 회독 연습 위주로. 그래서 2기 때 오히려 더 잘 쓸 수 있어요. 3기 때는 오히려 더 안 써질 가능성. 왜? 갑자기 범위가 확 넓어지죠. 그리고 3기 때는 약간 이제 최신 판례라든지 조금 이제 예견하지 못한 문제 낼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스스로 감내를 하셔야 돼요. 어차피 중요한 건 시험장에 잘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3기 때는 서브노트 회독 위주로 갑니다. 요걸 하는 이유는 3기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 회독하잖아요. 그때 회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 3기 끝나고 나서가 사람들이 출렁거리가 많기 때문에 미리 한번 예방주사를 맞는 건데 요게 이제 단점은 요것도 약간 진도를 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왜? 한번 해봤고 다시 해봤으니까. 그 진도 한 별로 하면 자기가 예습해가지고 잘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면은 더 못 써지거든요. 사실 2기보다 더 못 써질 가능성이 왜? 범위 확 넓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장점은 미리 회독을 한번 하기 때문에 여기 3기 끝나고 회독할 때 굉장히 편해져요. 실제 해보시면. 실제 전체적으로 회독할 때가 잘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은 노동법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때 노동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약간 생겨요. 왜? 이건 회독이 잘 되니까 다른 과목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노동법을 조금 안 하는 경향이 또 생기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요 3기는 전체 회독 위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래도 1주 동안은 보통 개별법과 집단법을 합쳐서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냥 처음에는 개별법, 집단법 반반 이렇게 했는데 그냥 복잡하니까 원래 개별법이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해요. 개별법 한 주 하고 그냥 집단법 한 주. 다만 문제는 2개를 이렇게 봅니다. 2시간.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요. 원래는 이제 개별법 1시간, 집단법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회독을 하려면 그럼 반반씩 해야 되는데 요게 장점도 있는데 그냥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다가 이렇게 그냥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개별법 첫 번째 주 그러면 그 전주에 1회독하고 시험을 봐보는 거죠. 안 써지는 거 있고 써지는 거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너무 스트레스 받죠. 이걸 극복하시면 나중에 3기 끝나고는 여러분이 훨씬 실제 시험에서는 유리하거든요. 여기서 굉장히 잘 봤는데 막상 해독이 잘 안 돼서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기는 이견된 문제를 답안을 작성하고 판례를 최대한 암기해 보는 거고 3기는 전체를 미리 해독해 보는 위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는 사람이 시험 합격합니다. 이거는 노동법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의 공통 분모예요. 해당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써내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빠르게 잘 해독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잘 되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잘 보는 사람이 2기. 이거는 전체 졸업시험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거 잘 본 사람이 여기 꼭 잘 본다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만이 요거는 해독은 잘하는데 실제 시험 답안 작성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 불완벽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2기와 3기에서 말하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노동뿐만 아니라 주관식 시험의 공통 분모입니다. 제가 많은 시험을 봐봤는데 결론은 해당 주제별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딱 요약해서 정리하고 그 답안을 적격하게 써내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회독을 잘 돌리는 것도 똑같은 중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잘하다가 요거 마지막 안 돼가지고 떨어진 사람도 많아요. 생각보다. 평소에는 잘 쓰는데 그 딱 범위, 이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잘 보는데 마지막 회독할 때 뭔가 안 돼가지고 실제 시험장에서는 오히려 못 쓰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그런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못하지만 요 회독을 잘해가지고 요 같이 끌어올라서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실지 시험은 끝까지 가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다 어떤 걸 쓰냐 못 쓰냐 이게 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항상 여러분의 기준치는 시험 당일날로 가져가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미리부터 여러분 스스로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오늘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냥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 이제 실지 시험에서 이게 나왔다. 실지 시험에서. 자, 첫 번째 1-1문은 임원의 근로자성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이걸 읽고 이게 임원의 근로자성 문제라는 걸 캐치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은 실지 뭐예요? 임원의 근로자성 하면은 결론은 임원은 위임관계지만은 실질이 근로자성이 있으면 인정된다 이거잖아요.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다른 거 없죠. 그러면 판례는 결론은 어려운 거 뭐죠? 근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그 판례 내용을 내가 일단은 쓸 수 있냐가 첫 번째죠. 거기 이제 생각이 안 나면 내가 알아도 제대로 못 쓰죠. 결론은. 그렇잖아요. 임원의 근로자성 관련된 문제라는 걸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면 판례를 뭘 쓸 거냐. 거기서 가장 어려운 게 근기법상 근로자성 문제죠. 그걸 못 쓰면 답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사안의 적용도 못해요. 그래서 2018년에 근기법상 근로자성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때 오히려 초보들이 잘 쓰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근기법상 근로자성 문제거든요. 그럼 그거 그 사람들은 딸딸딸딸 외웠어. 근데 공부가 이제 많이 된 사람들은 이건 뭐 그냥 대충 했어. 근데 실제 시험에는 알아. 아는데 쓰지를 못해.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못 쓰면은 무조건 다운됩니다. 2018년에 실제 오히려 초보자들이 근기법상 근로자성 문제를 더 잘 썼어요. 좀 오래, 제가 그때는 강의를 안 했을 때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물음 2는 뭐예요? 자, 이하개정 금지죠. 이하개정 금지. 그러면 이 문제가 이하개정 금지라는 걸 알면 어차피 여러분이 조문을 찾아가지고 쓰고 생각나는 판례를 도출해내는 거. 이거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보다는 시간 내에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다른 문제에 시간을 더 할애해주는 목적으로 빨리 쓰셔야 돼요. 많이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는 빨리 정확하게 조문하고 판례 쓰고 바로 사안에 적용하고 빨리 빠져나오셔가지고 다른 문제 시간을 넘겨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문제 2번은 유야개정 금지인데 이거는 사례집에 있는 문제랑 똑같죠. 사실은. 물론 하나는 빠져 있죠. 위약금 내용은 빠져 있어요. 월급하고 교육훈련 연수비만 들어갔지 위약금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돼 묻지 않고 소정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라는 그러한 내용은 빠져 있어요. 그거까지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사례집에다 그것까지 넣어놨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 문제를 보자마자 일단은 이 문제가 무슨 문제다라는 걸 캐치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캐치했을 때 판례가 뭔지, 세 번째는 이제 실제 판례가 써지는지가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판례가 써진 사람도 있고 안 써진 사람도 있을 건데 안 써진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큰 포스트잇에다가, 왜냐하면 책을 보기는 조금, 책은 어차피 그 주에 보고 사례집 보고 서브노트 보고 예습하고 끝내야 되거든요. 복습은 거의 하지 마세요. 복습은 그 수업 시간에 들으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 빨리빨리 체크하고 예습 위주로 가시고, 다만 딱 하나, 내가 판례가 제대로 암기 안 된 거 있죠. 그런 것은 책상에 이렇게 좀 붙여놓으시라고 포스트잇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 판례만 쓰셔가지고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그러면 그걸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한두 번씩 한 두세 번쯤만 조금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이걸 이제 공부를 계속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판례가 결론을 암기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배우는 판례가 안 써진 것들은 좀 하셔가지고 책상에 붙여놓으시고
최근 이제 진도가 나가면 더 이상 보시지 마세요. 왜? 예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복습은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끝내세요. 무슨 말 알겠죠? 되도록이면 또 하려 하지 마시고 예습 위주로 가시고요. 딱 하나 그 판례 쓸 것만 여러분 암기 안 된 것만 조금 하셔가지고 한 두세 번 더 보셔야 돼요. 더 보셔야 돼요. 자, 일단은 1번 문제를 보는데 물음 1번을 먼저 봐볼까요? 일단은 문제를 보실 때 물음을 먼저 읽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물음만 읽어도 거의 답이 나오는 경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물음을 읽고 무슨 문제인지 모르면 그냥 읽으셔야 되는데 알면은 그걸 생각하고 읽으면 조금 더 빨리 인식이 돼요. 자, 갑은 근로관계 종료 후 K 회사에게 퇴직금을 청구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만 보면은 요게 근로관계 종료 파트의 문제인지 뭔 문제인지는 몰라요, 사실은. K 회사는 퇴직금에 대한 별도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갑은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된 자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임원으로 등기된 자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 이런 걸 읽으시면 임원과 관련된 문제는 요걸 조금 추정할 수 있어요, 사실은. 자, K회사의 주장은 타당한가? 근로관계가 종료와 관련된 법률 문제는 논하지 마라. 제가 요걸 원래는 안 써놓으려 하다가 억지로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합의해지 했다고 돼 있죠. 합의해지. 근로관계 종료가 합의. 근데 가끔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다가 엉뚱한 쪽으로 생각이 튀시는 분들이 있어요. 출제자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건데 혼자 이상한 생각을 해가지고 엉뚱한 시간을 잡아먹고 아니면 쓸데없는 걸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합의해지 했다니까 합의해지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합의해지 하면은 원칙적으로 근기법에 적용을 안 받죠. 당사자의 의사가 들어간 근로관계 종료는 근기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 그런데 우리 노동법적으로 뭐예요? 근데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은 무효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하게 생각이 흘러가실까봐 제가 근로관계 종료 관련된 법률에 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혹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엉뚱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출제자가 쭉 문제 냈지만 질문을 잘 읽고요. 질문에 응대하는 것을 찾으셔야지. 그 읽다가 좀 의구심 나는 것들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질문과 상관없으면 쓰지 마세요. 그거를 엉뚱한 쪽으로 생각이 튈 수가 있어요, 진짜로. 엉뚱한 쪽으로 생각이 튀시면 그 시험은 망치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시간이 이제 엉뚱한 쪽으로 쓸리기 때문에. 자, 물음 2번. 갑이 취업활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근기법에 위반되는가? 취업활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한 근기법에 위반되는가? 요거는 요렇게만 보면 알 수 없지만 취업알선이라는 표현을 보면 취업과 관련돼서 그러면 중간착취 배제 이런 건가? 요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추정만 하고 읽어볼게요. 문제 1번. K회사는 보험 계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요거는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를 제가 그냥 실제 판례 사례고요. 자, 보험 계리업은 뭐죠? 이게 이제 여러분 실제 이렇게 케이스를 보면은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요게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최대한 읽고 넘어가셔야 돼요. 보험 계리업은 이게 보험이라는 게 이거 확률 게임이잖아요. 이거 요 집단의 보험금을 얼마 걷어서 최소한 손해는 안 나야 되잖아요. 보험회사가. 그럼 그걸 계산하는 그게 데이터를 계산하는 게 계리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업을 하는 회사인데 K회사는 보험회사들로부터 의뢰받은 용역을 정리하여 보험 계리사별로 구체적 용역 업무를 배분하는 용역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고 하였고 갑을 비롯한 보험 계리사들은 K회사의 용역 수행 계획서에 따라서 K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사무실로 정시 출근하여 배분받은 용역 업무를 수행했으며
그와 같은 영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삼자를 고용하는 등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었다. 요걸 이제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근기법상 근로에서 관련해서 업무를 자기가 알아서 했는지 위에서 지시해서 했는지 출퇴근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자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각이 좀 드시겠죠. 여기서 자기가 확신이 들면 아, 이 문제는 100%다라고 하면은 아예 속독대전기 기타를 옆에다 이렇게 써놓고 동그라미 1, 2, 3, 4 해놓고 읽으면서 바로 요거 동그라미 1번 관련된 거, 동그라미 2번 관련 이렇게 하시면서 읽으셔야만 시간이 단축되는데, 근데 처음 읽을 때는 조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일단 빨리 읽으세요. 두 번째 읽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체크하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사안에 적용 쓸 때 시간을 줄일 수 있거든요. 속독대전기 기타 써놓고 관련된 사안에 적용 그것도 또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꼭 동그라미 1, 2, 3, 4, 5 속독대전기 기타 이렇게 해놓고는 동그라미 1, 2 해놓고는 빨리 찾아 쓰셔야 돼요. 자, 갑은 법인 등급에 임원 등기되었고, 자, 요거 보면 무슨 생각 드세요? 임원으로 등기됐냐 안 됐냐하고 그 사람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하고는 상관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럼 그것도 좀 써주셔야 되죠. 룰에다가 임원으로 등기됐다 안 됐다는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 실질을 놓고 판단하니까. 그리고 부사장으로 호칭됐어요. 부사장이 근로자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 판례는 뭐까지 있어요? 대표이사마저도 근로자성 인정될 수 있다는 판례까지 있어요. 실제 뒤에 회장님이 있어가지고 지시감독했다면, 그래서 그거는 안 중요해요. 형식은 전혀 안 중요합니다. 자, 경영권을 가진 회장단의 지휘감독 하에서 지휘감독 나오죠. 보험, 계리사와 관련된 근태, 급여 등 서무 관련 업무도 함께 수행했다. 자, 이 사람의 업무가 두 개가 있어요. 보험, 계리 업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근태, 급여, 서무 관련 업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어때요? 둘 다 지휘감독 받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이죠. 또한 갑은 용역의 수주나 수행 등의 그 실제 근거에 이익 배당을 받거나 손실을 부담한 것이 아니고 고정된 급여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고, 자, 이익을 창출했다, 손실이 났다, 이거 자기가 떠안는다, 떠안지 않는다, 떠안지 않는다는 거죠. 회사에서 알아서 하고 자기는 고정급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서무 관련 업무는 곧 또 특별히 50만 원 더 받았다 이거죠. 자, 한편 K회사는 사업이 번창하자 경력직 보험계리사가 더 필요하게 되었고 고액의 연봉을 보장하는 경력직 보험계리사 채용 공고를 하였다. 이에 갑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던 보험계리사들에게 접근해서 K회사 경영진에게 돈을 주면서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했다.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고 경영진에게 구체적인 소개 알선 행위도 하지 않았다. 요거 보시면 어떤 거 생각나요? 구체적인 소개 알선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그 내가 소개 알선 해주겠다 그 목적으로 돈을 수령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근기법 위반이라는 거 기억하셔야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K회사와 갑은 합의해지로 5년간의 근로관계를 정리했다. 합의해지라 해서 또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의해지 어찌됐든 간에 퇴직했다, 뭐 징계로 처분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스스로 사표를 썼다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여기에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퇴직금 청구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근데 왜 퇴직금 청구를 써놨을까요? 여러분이 우리 근태법은 2차 시험범위가 아니에요. 1차 시험범위고 2차 시험범위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문은 제가 답안을 보시면 근기법에 있는 조문만 넣어놨어요. 근태법에 따라 지급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죠. 그것만 전놨고 근태법은 우리 2차 시험범위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근기법상 근로자야만이 퇴직금 청구, 법정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나머지 임원들은 어때요? 임원들은 근기법과 근태법에 따른 게 아니라 당사자가 약정으로 내가 너 퇴직할 때 얼마 주겠다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약정하는 경우. 그럼 그것에 따라서 고액을 받는데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 건 어떤 경우죠? 아무 약정이 없는 경우예요. 그 끝났을 때 뭔가 억울해 이런 사람 생겨요. 그래서 자기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두 가지를 얘기했죠. 임원의 근로자성 실제 분쟁이 두 가지다. 하나는 퇴직금 달라고 하는 경우.
퇴직금 달라는 거는 약정에 의해서 법정 퇴직금이 아니라 약정에 한 퇴직금 있으면 그것부터 받고 이런 분쟁 안 해요. 근데 없는 경우는 억울하니까 내가 오랫동안 일했는데 내 고액 연봉이잖아요. 그러면 10년 일했다 그러면 1년 연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투는 경우. 두 번째는 다친 경우. 다쳐가지고 산재를 받아야 되는데 근기법상 근로자성 아니면 못 받죠. 그때 근기법상 근로자성 따진다는 거.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죠?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냐? 이것은 근기법상 근로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임원이면 원래 안 되죠. 하지만 가능할 수 있다. 요게 들어가고요. 자, 답안 한번 봐볼까요? 문제 물음 1-1이 뭐죠? 임원의 근로자성이죠. 여러분이 그 실지 답안지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문제 번호를 쓰고 이렇게 쓰라고 돼 있죠? 문제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그럴 때는 근데 핵심만 쓰시면 돼요. 이 문제가 뭐다 하면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채점자가 이제 문제 1-1번에 대한 거 요것만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 임원의 근로자성의 핵심만 딱 쓰시면 돼요. 자, 쟁점의 정의 봐볼까요? 근기법 34조. 근기법 34조를 써놨는데 우리 근태법이 우리 2차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억지로 근기법 조문을 요걸 언급했거든요. 자, 34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해서는 근태법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근로자는 근태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근로자는 근태법에 따라 퇴직금 받을 수 있다. 그럼 근로자가 아니면 못 받아요. 근로자가 아니면 못 받아요. 법정 퇴직금 못 받는다고요. 따라서 갑의 퇴직금 청구가 정당을 하면 갑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된다. 즉 K회사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고 부사장으로 호칭된 갑도 근기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자, 이 사람이 외견상은 임원이고 등기돼 있고 부사장 돼도 이 사람도 근기법상 근로자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결론은. 자, 관련 규정이 근기법상 근로자성 관련된 관련 규정은 2조 1항 1호죠. 조문을 이렇게 써놨고요. 임원에 대한 건 없죠. 우리 근기법 조문에. 판례 법리래 해가지고 결론은 두 가지죠. 뭐예요? 임원의 법적 지위하고 근기법상 근로자 이 두 가지가 판례잖아요. 결론은. 여러분이 누를 떠올릴 때 이 두 가지를 떠올려야 되죠. 그럼 결론은 이거 쓰고 사내 적용하면 돼요. 결론은. 답안 자, 임원의 법적 지위가 뭐죠? 위임관계죠. 자, 판례는 회사 임원은 원칙적으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은 자이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대원칙이죠. 이게 첫 번째 원칙이잖아요. 위임관계이기 때문에 근기법상 근로자 아니다. 이 표현은 똑같이 쓸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동그라미 1번은 임원은 위임관계지 근로관계가 아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이 문구를 그대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이 표현은 이해하시면서 풀어 써도 돼요. 동그라미 2번은 뭐죠? 실질을 놓고 판단하라 이거죠. 그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 실제로 매일 출근해서 실제 경영자나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여기 보시면 실제 경영자나 이렇게 돼 있죠. 자, 대표이사는 원래 근로자가 아닌데 대표이사 뒤에 실제 경영자가 있어. 회장님이 있어. 그 회장님으로부터 대표이사도 지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죠? 임원이 있고 보통 대표이사가 실권이 있죠. 그 대표이사로부터 위임관계 아니라 구체적 지휘감독 관계면 뭐죠?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는 이제 뭣도 써줘야 돼. 이것은 법인등기부가 있기 때문에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된 여부에 따라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요걸 써주면 좋죠. 요것이 등기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이 없으면 안 써도 상관없는데 요거를 써주면 좋아요. 그 밑에 것은 제가 책에는 없는데 최근 판례가 요런 판례 요 내용이 있어요. 또 한 판례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보는데요. 회사 경영을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는지 여부. 그럼 뭐죠? 임원진 회의에 진짜 들어가 가지고 의사결정에 들어가서 판단했는지. 두 번째는 일반 직원과 차별화된 대우를 처우를 받았는지. 그러면 월급이 확 차이 나든지. 이 두 가지도 고려 요소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적으로 쓸 수 있으면 써주면 좋습니다. 그냥 최근에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첫 번째 문단은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은 그냥 부가적으로 써주는 거고, 첫 번째 문단은 무조건 써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근기법상 근로성 판단이죠. 요걸 놓고 판단하는 거니까, 자,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인지 도급인지, 여기는 안 돼 있지만 위임인지, 현실에서는 용역인지 안 중요하다는 거죠. 뭐 위탁인지 이런 거 안 중요해요. 형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질에 있어서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자, 종속적인 관계에서, 우리 조문에서는 종속적인 관계라는 표현이 없어요. 여러분 조문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직업의 종료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그럼 임금과 근로 제공만 있지 종속적 관계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판례에서는 종속적 관계를 넣어놓죠. 그러면 도급, 위임 이런 거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도급이나 위임 같은 경우도 어때요? 노무를 제공해요. 타인을 위해서. 근데 그것의 차이점 뭐죠? 도급이나 위임은 대등한 관계에서 노무 제공. 근로자는 종속적 관계에서 노무 제공 이거예요. 그래서 판례가 종속적 관계가 바로 근기법상 근로자에서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암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종속적 관계가 어떻게 판단되는 이거죠. 이게 바로 속독대정기 기타죠. 이 종속적 관계가 어떤 경우에 종속 관계인지를 판단할 때 속독대정기 기타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종속 노동성이죠. 이게 있으면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이 암기할 때 내 취향, 수지, 시장지, 구속 이렇게 암기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뭐 100% 이걸 똑같이 못 쓰더라도 어느 정도를 써줄 수 있으면 좋죠. 자, 업무 내용. 첫 번째가 업무 내용이죠. 내 취향에서 업무 내용. 그 다음에 취업규칙. 취업규칙 적용. 그 다음에 수지가 뭐죠?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 이거죠. 수지. 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 그 다음에 시장지 구속이 뭐죠? 시간과 장소죠. 그 다음에 지정하고 구속. 그래서 내 취향, 수지, 시장지 구속이죠. 업무 내용에서 내자. 그 다음에 취업규칙의 취자. 그 다음에 수지가 수행 과정에서 수, 지휘감독에서 지. 그 다음에 시장지 구속은 뭐죠? 시간, 장소, 지정 구속이죠. 그 종속 노동성은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독립사업자성은 뭐예요? 요게 있으면은 사업자라는 거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뭐죠? 소유와 대행이 뭐냐죠? 소유와 대행. 소유와 대행.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등을 소유하거나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요게 첫 번째죠. 그리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처리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이윤과 손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근로 대가성은 간단하죠. 보수 성격 자체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대가성이든 대상적이든지 요걸 뭐 구분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냥 여러분 똑같다 보시면 돼요. 대상적. 원래 근기법 예전에 처음에는 대상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어려운 단어를 좀 바꾸면서 대가로 바꿨어요. 근데 판례는 대상적 표현을 계속 써요. 대상적 표현을 계속 써요. 대상, 대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상적 성격인지, 그 다음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전속성과 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기타는 뭐죠? 사회보장제도 관계 법령에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자,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모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지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요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근로성 부정하지 말아라. 사회에서 기고만장하여 원천징수하다 이렇게 외웠죠. 사회에서 기고만장하여 원천징수하지 마라. 근데 실질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면 뭐요? 4대 보험 다 가입하고 근로소득세 납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는 나오기가 어렵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근로자로 인정 안 하고 3.3% 뗐다 이렇게 나오죠. 용역관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질은 근로자로 인정하면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되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안 하고 4대 보험 관련된 신고 안 하고 그냥 3.3% 뛰든지 아예 신고 안 하든지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자, 사안의 적용을 봐볼까요? 종속 노동성. 여러분이 뭐 이렇게까지 안 나눠서 쓰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문제를 두 번 읽죠. 처음에는 한 번 읽고 이 문제가 뭐고 판단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제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내가 틀린 게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또 하나 꼭 해야 될 게 뭐예요? 사안의 적용에 쓸 것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엄청 또 걸려요. 그래서 두 번 읽을 때는 내가 읽은 게 오류가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는지 또 잘못된 못 찾은 쟁점이 있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사안의 적용에 쓸 그 핵심 포인트를 좀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종속 노동성 봐볼까요? 갑은 경영권을 가진 회장단의 지감독 하에서 소무 관련 업무를 하였으므로 소무 관련 업무에 대하여 K회사의 지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영역 업무와 관련해서도 K회사가 작성한 영역 수행 계획서에 따라 배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K회사의 지감독하에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결론 뭐죠? 지감독 여부를 따져보는 거죠. 갑은 K회사가 수립한 영역 수행 계획서에 따라 K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사무실을 정시 출근해 배분받은 영역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K회사가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종속 노동성. 자, 내취항 수지 시정지 구속에서 관련 내용을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관련 룰과 연기해 쓰셔야 돼요. 요걸 시간을 많이 들이시면 안 돼요. 최대한 줄이시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도 시간 없어서 못 썼다는 것도 실패한 거거든요. 내가 이 문제 다 아는데 시간 없어서 못 쓴 건 다 실패한 거예요. 몰라서 못 쓴 거랑 시간 없어서 못 쓴 건 똑같아요. 자, 독립사업자성. 갑은 영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삼자를 고용하는 등으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므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익 배당, 손실 부담 이것도 없었죠. 따라서 이윤 창출, 손실 초래 이렇게 연결되죠. 자, 이것을 연결해 쓸 수 있는 게가 핵심이에요. 시간을 최소화시켜서. 자, 근로 대가성은 뭐죠? 고정급 받았고 50만 원 별도 수당 받았다. 이거죠. 따라서 대가적 성격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전속성과 계속성은 뭐죠? 딴 데서 일 안 했고 5년 동안 계속 일했다 요거죠. 요걸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된다 요거죠. 그래서 결론은 항상 뭘 써줘야 돼요? 결론은 질문에 응대해서 써주셔야 돼요. 질문이 뭐예요? K회사의 주장이 타당한가? 이게 질문이죠. 여기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답변은 타당하다 안 하다를 써줘야 돼요. 질문에 응대해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당하지 않다죠. 답이 결론은. 자, 중간 착지 페이지에 넘어가 볼까요? 자, 중간 착지 페이지에는 뭐 심플해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오면 무조건 시간 내 쓰고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쟁점의 정리, 갑은 취업 알선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령했지만 구체적인 소개 알선 행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에도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긍기법 9조 위반되는지 관련 규정 보시면 긍기법 9조가 있죠. 조문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뭐 써줘야 될 경우 있죠. 이 조문에 대한 해설, 분설을 해줄 경우 서브노트 뭐 이런 데는 좀 목차를 나눴는데 여기는 그냥 여기다 그냥 한꺼번에 붙여 썼어요. 그냥 긍기법 9조 써주고 이 규정의 입법 취지는 근로자 노동력 착취 방지죠. 결론은 그렇잖아요. 근로자 노동력 착취 방지잖아요. 그리고 밑에다 좀 더 써있죠. 누구든지라는 것은 제한이 없다. 외부의 제3자든 내부의 제3자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라는 건 뭐죠?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것은 긍기법 9조 위반이 아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부가적으로 써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법리 바로 써주면 되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행위가 뭐냐.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속여 알선하는 등, 자, 성립갱신이죠. 성립갱신, 요걸 써줘야 되죠. 속여 알선 등으로 성립과 갱신에 영향을 주는 얘기죠. 중간인으로서 이익 취득과는 다르죠. 자, 영리성이 중요하죠. 영리성. 무료로 해주는 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공짜로 그냥 소개해 주는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료로. 지인한테 소개해 주는 건 상관없어요. 영리로는 이익을 받을 의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의사죠. 여기에는 한 번만 해도 돼요. 꼭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딱 해줘도 돈 받고 해주면 안 됩니다. 영리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입사 추천 관련해 단순히 돈을 건네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 영리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케이스예요? 자기 친척, 조카 소개해주고 나중에 고맙다고 사례금 준 형태였죠. 애초부터 영리의사를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자, 개입의 정도, 핵심은 여기죠.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속여 알선하는 등 성립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성립갱신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알선 행위 나아가는 것. 요게 중요하죠. 돈만 받고 아무런 행위도 안 했어도 그 목적으로 돈을 받았으면 바로 구조 위반입니다. 그게 핵심이죠. 사안의 적용 봐볼까요? 갑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던 보험 계열사들에게 접근해서 K회사 경영진에게 돈을 주면서 취업알선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 수령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취업알선 소개 알선하는 등 성립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관련되고 이익을 받을 의사로 했죠. 돈 받을 의사로 했죠. 그 다음에 군기법 9조 적용 제외되는 법률에 근거한 행위도 아니죠. 이런 것들 다 써주면 좋죠. 여기에 안 될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관련 이 내용들을 다 써주시면 좋아요. 따라서 영리로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좀 꼼꼼하게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비록 갑이 1,000만 원을 유흥비로 모두 탕진하고 경영진에게 구체적인 소개 알선 행위 하지 않았다. 이거 상관없죠.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는 반드시 성립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 소개 알선 행위까지 나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대가로 금품을 수령만 해도 여기에 해당하죠. 자, 그래서 질문이 뭐죠? 긍기법이 위반되는 거죠. 그러면 위반된다 안 된다인데 몇 조 위반을 써주면 좋죠. 9조에 위반된다 이거죠. 9조에 위반된다. 마지막 질문은 정확하게 응대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 봐볼까요? 이하계정의 금지. 요거는 실직 사례직과 똑같은 문제죠. 자, 문제 2번. A회사는 상시 1,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A회사는 2020년 매출 100억을 달성 기념으로 근무 성적이 우수한 직원 중에 1명을 선발하여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자, 이에 지원자를 모집하였는데 30명이 지원하였고 지원자 중에서 근무 성적이 우수한 근로자 을이 선발되었다. A회사와 근로자 을은 해외 연수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약정서 내용이 뭐죠? 1조가 해외 연수 기간 중 회사는 을에게 월급하고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연수 비용 일제를 지급한다. 자, 월급도 주고 교육 연수비도 주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2조. 해외 연수 기간은 2년을 하며 을은 해외 연수 후 최소 2년간 회사에 근무해야 요거 때문에 문제가 돼요. 의무 재직 기간 때문에. 의무 재직 기간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돈을 주는데 그거로 매결해서 의무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뭐가 될 수 있다? 강제근로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3조 을이 2년의 의무재직 기간 내에 회사를 사직하는 경우에는 을은 해외 연수 기간 동안 지급받는 월급 및 연수비용 합산액을 자녀 의무 재직 기간의 비율로 환산해서 회사에 반환해야 된다. 그럼 뭐죠? 1년 동안 근무했으면 50%는 토해내라 이거죠. 50%는 토해내라. 1년 근무했으면 50% 토해내라. 자, 근로자 을은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따라 2년간 독일 소재 공과대학의 박사과정에서 수학한 후 귀국하여 연구개발부서로 복귀했다. 그런데 근로자 을은 1년간 근무하다가 동종업계의 대기업 연구부서로 이직했다. A회사는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의무재직기간 2년을 위반해 이직한 것을 이유로 을에게 지급한 월급 및 연수비용 합산액 중 50%를 달라. 왜? 반만 근무했으니까. A회사의 청구는 정당한가? 결론은 뭐죠? 연수 보내주고 돈을 지불했고 나중에 의무재직기간 약속 못 지키면 토해내라는 거, 이게 위약의제 금지에 해당하는지 요거죠. 최근에 매각 위로금 반환 약정이 있었죠. 그거와 관련돼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7페이지 봐볼까요? 7페이지 보시면 쟁점의 정리. 근로자 을은 이 사건 약정서 2조를 위반해 퇴사했기 때문에 A회사는 이 사건 약정서 제3조에 따른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자, 약정만 보면은 2조 위반, 그럼 3조에 따라 돈 토해내는 게 맞죠. 하지만 이 사건 약정서 내용이 무엇에 위반되면, 20조에 위반되면 무효가 되죠. 강행복귀 위반으로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반환할 의무가 없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죠? 20조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는 거죠. 이 문제 핵심은 20조 위반 해당하냐, 여기에 문제가 된다는 거고, 관련 규정을 보시면 20조는 써줘야 되는데 이 변시 모의 시험에서는 교수님들은 7조도 써주고 있어요. 7조. 강제근로 금지 규정 있죠. 왜? 20조가 금전을 매개로 강제근로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약하는 것이 20조잖아요. 전차금, 상계금 이런 것도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7조도 써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자, 판례 법리는 크게 두 가지죠. 사실 이건 하나의 판례예요. 요거는 원래는 하나의 판례라고요. 통판례인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쓰시면 좋아요. 근기법 20조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인 경우하고 교육훈련 반환 약정 유효성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인데, 매각기록은 반환 약정도 똑같아요. 여기 1번 써주고요. 매각기록은 반환 약정을 2번에다 써주시면 돼요. 최근에 판례 있잖아요. 그것도 나오면 2번에다가 1번은 써주고 2번에다가 매각기록은 반환 약정을 써주시면 돼요. 자, 판례는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소정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요게 핵심이죠. 일정한 기간 근무해라. 안 하면 돈 토해내라. 요거죠. 그 약정이 의무재직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해 묻지 않고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 요게 뭐죠? 위약금 약정이죠.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일정액을 무조건 지급해라. 요거는 무효죠. 두 번째,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을 반환해라. 요것도 무효죠.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소정금액을 지급. 마땅히 지급할 임금을 반환. 지급과 반환은 표현이 다른 이유가 뭐죠? 월급은 이미 줬잖아요. 그걸 돌려주라는 거고, 위약금은 뭐죠? 준 게 없어요. 그렇지만 위반에 대해서 무조건
지급하라는 거니까 지급과 반환이라는 표현이 다르고요. 자, 근데 교육훈련 연수비는 20조 위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판단해 봐야 돼요. 자, 교육훈련 연수비는 판단해 봐야 된다. 약대강이라 했죠. 약정의 필요성, 대신 지출평가, 강제근로 해당 여부, 약대강. 자, 약정의 필요성은 뭐죠? 사용자 근로자의 교육훈련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상한 의무를 면제해 준다. 자,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는 건 의무 재직 기간이죠. 의무 재직하면은 돈 안 줘도 된다. 요거죠. 요런 약정이 가능하다. 이것이 약정의 필요성이에요. 내가 교육훈련비 먼저 내주고 네가 의무 재직 기간만 근무하면은 그 돈은 안 줘도 돼. 상한 의무 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대신 지출 평가. 이 돈이 원래 누가 지급해야 될 돈이어야 돼요? 근로자가 지급해야 될 돈이에요. 만약에 사용자가 원래 100% 지급해야 될 돈이라면은 이거는 당연히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대신 지출 평가 대여금적 성격이어야 돼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 이익까지 같이 고려해서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걸로 평가가 돼야 된다. 대여금적 성격이 된다. 이 교육훈련 연수비 등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 여기서 오직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 때문에 교육을 보냈으면은 그거는 사용자가 100% 지급할 돈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이 들어가야만이 근로자가 자기가 낼 돈을 사용자가 대신 내주는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인지 이게 중요하죠. 기간과 비용. 그래서 강제 근로 위험성이 없어야 돼요. 강제 근로 위험성. 약대강. 그래서 넘기시면 사안의 적용 봐볼까요? 자, 월급을 반환해야 되는지. 여기서는 뭐 그냥 주저리 써놨는데 어차피 뭐죠? 조문상 50%는 반환해야 되죠. 조문상 보면은. 약정서상 보면은. 하지만 마땅히 지급해야 할 임금이니까 이거는 안 되죠. 정당하지 않죠. 자, 연수비용은 따져봐야 되죠. 연수비용은 따져봐야 됩니다. 요게 과연 강제근로 위험성이 있는 건지. 약정의 필요성 인정되죠. 왜? 일단은 A회사가 연수비용 일체를 지급하고 2년 근무하면은 그러면은 상한 의무 면제해 주다는 취지죠. 왜? 그 안에 퇴직한 경우면 반환을 했으니까 끝나면은 돈 안 줘도 되니까 약정의 필요성 인정됩니다. 대신 지출로 평가하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죠? 근로자의 결론은 자발적 희망과 이익이 있냐? 이게 중요하죠.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로마자 두 번째 A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기한 게 아니라 의리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선발된 것이므로 자발적 희망에 의한 것이고 독일에서 2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공과대학의 박사과정에서 수학한 것은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의뢰 경제적 경력에 큰 이익이 된다. 그 다음에 대기업으로 또 이직했다. 이것도 다 이익이다. 따라서 이게 중요하죠. 결론은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이 있는 거다. 따라서 2년 동안 지출한 연수비용은 대신 지출, 즉 대여금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를 써주셔야만이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양가로 3번은 사실 의무재직기간과 반환 비용이 합리적인 내인지는 솔직히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뭐죠? 결론을 이거는 괜찮겠다 하라면은 합리적인 범위 내라고 그냥 결론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도 양단이 안 돼요. A 아니면 B가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뭐죠? 월급에 대한 반환 청구는 정당하지 않지만 연수비용에 대한 반환 청구는 정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이 이제 문제 사례를 처음 풀어보셨는데 뭐 잘 안 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잘 되신 문제도 있고 이럴 건데, 자,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례를 미리 일주일 전에 하루에 두세 개씩 푸시고 반드시 서브노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 당일날은 서브노트 판례만 보고 안 보고 써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시간 내. 시간이 지체되면 안 돼요. 자, 답안 작성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어때요? 문제 세 문제죠. 쭉 읽어보셔야 돼요. 쭉. 읽으면서 1번은 무슨 문제, 1-2는 무슨 문제, 요걸 일단 체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세 문제가 다 여러분한테 쉬운 문제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근데 셋 중에 하나가 애매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때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한 문제를 계속 끌어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읽어보면서 이것만 알면 되는데 이러면은 오버됩니다. 시간이 결론은.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스탑 하셔야 돼요. 스탑 하시고 뭐요? 바로 답안 작성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체크하셔야 돼요. 체크하시면서 바로 하셔야 되고 좀 애매한 것들은 두 번째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만약에 저 같으면 그랬는데 1-1이나 1-2에서 하면 저는 그냥 2번부터 풀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2번부터 풀었어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 사람이 처음에 읽었을 때 애매한 게 시간을 좀 놓고 다시 읽으면은 생각이 풀릴 때가 있어요. 가끔 풀릴 때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 계속 부여잡고 있으면 이게 안 풀려요. 이게 생각이 고리가 안 풀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인터벌을 갖고 다시 읽어보면 뭔가 생각이 뚫릴 때도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첫 번째 쭉 읽으면서 이 문제 딱 하고 두 번째는 체크하시면서 여기서 사안의 적용 쓸 거라든지 이거 딱 하고 바로 답안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계속 체크하셔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한번 쭉 읽고요. 자, 이거 10분 내에 읽었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 있죠. 3분의 1로 나누셔가지고 이 문제는 언제까지 이거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 체크하시면 적으셔야 돼요. 그냥 적으시면 쭉 지나가요. 저는 한 번도 시간 오버된 적이 없어요. 제가 모든 시험에서 5분 내에 보통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내가 이제 조금 뭐한 것들은 5분 나머지 보면서 그냥 시간 여유 있는 거는 보면서 마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대부분 여러분 시간을 한번 쭉 읽고 답안 이제 두 번째 읽기 전에 그때는 시간을 문제에다 배당해 두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보통 5분이나 5분 내에 좀 끝내는 걸로 일단은 시간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막 답안 작성해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한 2-3분 안쪽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자꾸 하셔야만이 답안 작성이 가능해요. 결론적으로는 세 문제를 다 잘 써도 좋은데 좀 안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문제를 하려면 이렇게 시간 체크를 계속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계속 밀리니까 자, 어찌됐든 간에 꼭 예습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로 꼭 하시고 오늘 배웠던 거 오후에 그 사례지 풀면서 판례 잘 안 되는 것들 있죠. 중요한 것들은 꼭 이 포스트잇 같은 거 큰 거 있죠. 거기다 한 장씩 써가지고 책상에 붙여 놓으시고 이게 끝날 동안에 한두 번씩은 조금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시간 끝나고요. 두 번째 시간은 판례를 좀 볼게요.